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외환시장 구두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로 하루 만에 20원 이상 급락했습니다. 김재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1, 2주일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의지와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정비하는 과정이었다며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아 원화로 바꾼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를 신설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방침인데 빨리 복귀할수록 비과세 혜택이 많습니다. 증권사를 통해 개인들도 선물한 매도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 매매 가격은 서울은 4.2%, 수도권은 2.5%, 전국은 1.3%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동성 증가로 자산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입주 물량 부족이 맞물리며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전월세 가격도 역시 입주 물량 감소와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에 따른 매물 감소 영향으로 서울은 4.7%, 수도권은 3.8%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소득자가 소액의 범칙금을 가볍게 여기고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재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등 범칙금 제도 과연 정당한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1톤 트럭을 모는 과일 행상과 연봉 10억 원이 넘는 대기업 사장이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을 똑같이 내는 것은 과연 공정할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범칙금을 더 많이 물려야 한다는 비례 범칙금 제도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올린 비례 범칙금 제도, 과연 공정한지, 사회적인 갈등만 부추기지 않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죠. 범칙금을 좀 차등적으로 부과하라. 아마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에게는 범칙금을 좀 많이 부과하라는 취지 같은데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생각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좀 궁금하네요. 장윤미 변호사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 중에서도요. 이제 버스 전용차로 한정해서 이걸 위반하는 차량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때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할 것을 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가 있습니다. 아, 네, 대선 공약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과거에도 한 재벌 회장이 본인의 차량을 이 버스 비슷하게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버스 전용차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이제 내부 제보로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벌금이 이제 범칙금이 부과돼도 그게 재벌 회장한테는 하등 이제 페널티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가벼우니까. 네, 그분한테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흔히들 이제 금융치료 이런 말도 쓰는데 이게 뭔가 페널티를 정말 적시에 그리고 정말 그 당사자한테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이 법의 제재 효과 중에 하나인 건데 이를테면 10만 원이 어떤 분한테는 뭐 연봉이 적은 분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고 막 40억, 50억 버는 이런 고액 연봉자다. 그럼 완전히 이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우선 시청자를 위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교통 범칙금에 조금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논의가 되면 이 벌금도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데 범칙금과 벌금이 좀
다른 거죠. 우선. 그렇습니다. 벌금은 말 그대로 형법의 법원에서 판결에 따라서 예. 징역, 네. 금고, 벌금 이런 네. 형에 따르는 것이고 예. 지금 교통범칙금은 네. 우리가 별 붙는다고 하잖아요. 전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예. 이에 어떤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 예. 그리고 행정규칙의 어떤 효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를 위반했을 때에 행정부에서 네. 하는 제재인 것이죠.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사실 이 논리는 원래는 해외에서 일수 벌금제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재산 비례형 벌금제 일수 벌금제는 뭐죠? 일수 벌금제는 그거잖아요. 내가 벌금 10억 원을 받아가지고 내야 되는데 그거 이게 그 안 내면은 하루에 원래는 1인당 일당 5만 원씩 해라고 했는데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1인당 막 1억 원씩 이렇게 되니까 문제된 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그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이 그 범칙금을 내라는 그런 근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거를 왜 그러면 다른데 잘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앵커께서 처음 얘기할 때에 1억 원짜리 모는 벤츠 모는 사람하고 1톤 트럭 모는 사람을 비교를 했는데 네. 같은 벤츠만 같은 1톤 트럭인데 부자 회사인 쿠팡맨이 얘기하는 1톤 트럭과 서민이 모는 네. 자가용 1톤 트럭이 같이 시속 20km를 넘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같이 운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쿠팡은 알다시피 범칙금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쿠팡 등록돼 있는 회사에 부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쿠팡맨이 그냥 해서 똑같은 이제 그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배달을 했는데 쿠팡맨이 했는데 그 쿠팡맨이 했던 것은 그 부자 회사에 했기 때문에 거기는 100만 원 부과를 하고 그러면 1톤 이제 그 행사했던 분은 했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10만 원 하면은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그 100만 원이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하면은 그거를 결국은 어떻게 하죠? 너 왜 규정대로 안 해서 하면서 월급에서 깔게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그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 했는데 어쨌든 그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본질적으로 또 한 가지는 부자 증세 다른 형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는 것이죠. 네, 이제 실질적으로 과연 집행 가능하느냐, 또 혹시 부자에게 좀 뭐 이렇게 더 무겁게 물리는 이런 문제로 된다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얘기해 보고 하고요. 우리가 이게 뭐 비례 범칙금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 이미 유럽에서 하는 나라가 있어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8월에 전해진 뉴스인데 스위스에서 과속을 한 운전자에게 9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이것도 뭐 범칙금입니까 벌금입니까 물렸다는데 이게 좀 어떤 사례입니까? 이것도 범칙금으로 보이는데요. 범칙금이요? 또 많이 화제가 되고 회자가 되는 사례 중에 핀란드 노키아 부사장이 속도 위반을 했어요. 한 25km 정도가 초과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 부과된 범칙금이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1억 4천만 원. 아마 한국이라고 하면 한 25km 정도 초과됐으니까 한 10만 원 뭐 이 정도 부과가 됐을 거예요. 물론 그 나라에도 소득에 따라서 10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연봉이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한테 10만 원은 진짜 어떻게 보면 껌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변호사 되고 이제 재판에서 쭉 이렇게 대기를 하면서 여러 항변하는 걸 듣잖아요. 그때 되게 좀 낯설게 생각했던 게 어떤 거예요? 일단 아주 가벼운 이제 생활형 생계형 범죄 저지른 분들한테 이제 벌금형이 이제 많이들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판사님한테 이렇게 읍소를 하는 거예요. 판사님, 저는 벌금형을 내려주지 마시고 집행유예를 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집행유예는 실형이 선고되는 겁니다. 다만 형만 유예해주기 때문에 벌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이에요. 그런데 벌금은 당장 나한테 부과가 되면 그걸 내야 되잖아요. 집행유예는 지금 당장의 페널티는 없으니까 이 부분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금전적 부담이 되니까. 소득이 낮은 분들은 더 강한 처벌을 감내하고서라도 자기가 집행유예 처벌을 받겠다고 이야기한 저는 이게 사법 정의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벌금형의 유예 제도도 최근에 뭐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고 했습니다만 이런 형평의 차원 그리고 실질적인 평등의 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지역적으로 범칙금에 한정됐지만 벌금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벌금이 행정벌을 넘어서서 정가로 다 남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논의를 확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칙금을 넘어서 벌금까지. 아까 핀란드의 노키아 부사장 교통위반 사례 범칙금 1억 5천만 원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뭐 핀란드 외에도 이런 뭐 비례적으로 범칙금이나 벌금을 물리는 나라들이 조금 있습니까? 상황이 어떤가요? 아무래도 뭐 그 서구 특히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라든가 스위스, 핀란드 예. 그 유럽 북부에서도 일부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를 도입을 했다가 예. 사실은 한 6개월 만에 하다가 그냥 그 폐지를 했다라고 할 영국은요? 만큼 예. 결국 몇몇 나라에서 실질적 평등적 가치, 헌법상의 실질적 평등 가치를 예. 좀 구현하자라는 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확장되지 아니한 것은 예. 그것이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벌금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그 일반 예방, 내지 특별 예방 그렇게 해서 그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취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행정 제재로서의 어떤 운전하는 것,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빨리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운전을 그 재산이 많다고 그거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 재산에 대한 책임을 하는 것이 헌법적인 가치에 맞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나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 노키아 사장 노키아 앞으로는 사장, 네. 직접 운전 안 하고 운전기사 고용하는 게 훨씬 더 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실제 운전하는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법인의 차를 쓸 것이지 개인 차를 안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인데 법인세 내지 않는 그런 회사라고 하면은 거기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굉장히 많은 그 범칙금을 부과하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공론인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와 같은 논의는 유럽에서도 일부 얘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부분이 확대되지 않는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에는 평등 원칙과 함께 어떠한 신분도 창설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재산에 따라서 범칙금을 따라하면은 1등 국민, 2등 국민, 3등 국민으로 사실상 국가가 등급을 매기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순히 범칙금을 넘어서 사회적 신분을 낙인, 그게 예. 좋은 의미건 아니면 나쁜 의미건 이런 점에서 헌법상 문제를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네. 지금 최진영 변호사께서 이제 헌법상 이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네. 이게 죄라는 것은 그 죄를 무겁냐 가볍냐로 한해서 응분의 벌금을 물려야지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인 이 재산권에 따라서 달리하면 곤란하다.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보세요? 차등 범칙금제 내지는 이제 벌금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반론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일성이 이거는 평등권에 위배된다, 헌법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헌법 11조에서 모든 이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습니다. 예. 이 평등이 일단 형식적으로도 평등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평등해야 된다라는 예. 거예요. 그럼 실질적 평등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똑같은 돈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그럼 실질적인 평등에 부합하는가? 그거는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진보 보수의 이슈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요. 네. 임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앞서 이제 모두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생계형 픽업 트럭 모는 사람이랑 벤츠 모는 사람이 똑같이 이 범칙금 내는 게 맞냐? 똑같은 어떤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게 뭐 벌금이나 범칙금 이런 제재뿐만 아니라 네. 우리 일상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출발선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바 적극적 조치, 어퍼머티브 액션 이래서 대학교 입학을 하더라도 뭐 미국이나 여러 선진 국가에서도 유색인종 아무래도 교육 격차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 어떤 소득이 많이 떨어진달지 뭐 장애가 있달지 예. 이러면 이 좀 낮게 돼 있는 그 부분에 사다리를 사회가 놓아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맞추는 거. 다시 이 형벌의 문제로 들어오면 예. 똑같이 이 부분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 네. 잘못에 따라서 완전히 똑같은 제재가 내려지는 것이 타격감이 완전 다르잖아요. 특히 네. 돈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재력이 있는 사람과 굉장히 어려운 사람은 그 타격감이 현저히 다르기 네. 때문에 그걸 최소한 조율하자. 그래서 이 부분이 평등의 원칙, 특히나 실질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평등의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등의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 평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워낙에 이게 이제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실질적 평등 원칙을 정치적인 실질적 평등까지로 이렇게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논리라고 하면은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에 많은 세금을 기여할수록
정치적 권리도 그만큼 비례해 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페널티를 줄 때 많이 줘야 된다고 하면은 그럼 국가에 기여를 하는 것이 많으면 그에 대한 혜택도 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왜 세금도 내지 않는 10대한테 한 표, 그리고 세금을 1년에 수억 원, 수십억 내는 사람한테도 한 표를 주죠. 오히려 그 논리를 그대로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확장시킨다고 하면은 오히려 1인 1표로 하는 보통 평균 선거 원칙을 바꿔가지고 세금을 1억 이상 넘는 사람한테는 10표, 아니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한테는 0표를 줘야죠. 실질적으로 예전 고대 그리스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민주정이 가장 꽃피웠다는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는 노예한테는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혈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만 이와 같은 그 투표권을 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투표권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것을 논리를 같이 봤을 때 이 부분이 얼마나 논란이 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이슈가 비례범칙제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뭐 꼭 진보 정권에서만 제기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조국 전 당시 법무부 장관 얘기했는데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상황이 받쳐주질 않았습니까? 왜 좀 진전이 안 됐죠? 이게 논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찬성 의견은 상당히 좀 높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거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이제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러면 차등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차등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으로. 차등점. 그러면 이 소득을 어떻게 그 국간을 나눌 것인지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냐하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좀 재산을 좀 은닉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완전히 유리지갑인 봉급자 생활자들은 더 거기에 불리한 거 아니냐. 한 발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도 뭐 범죄금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속도 위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외국인들은 우리가 이제 소득을 알기가 좀 어려우니까 없으니까. 재산 내역도 그래서 이걸 소득으로 할 것이냐 보유 자산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부터 논리가 좀 막혀가지고 더 한 발짝 앞으로는 못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뭐 코로나 지원금이나 어떤 민생지원금을 줄 때도 소득 그 부분을 다 분별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논란이 사실 있었거든요. 이거 행정 낭비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뭐 상위 10%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 다 이걸 이제 평가로 지금 결론을 도출해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이 제도가 만약에 국민들에게 수용이 가능하다면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수단적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가로막힐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첨예하게 대립이 되잖아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거다 아니다 이게 실질적인 평등이다 소득에 따라서 차등 범칙금을 내는 게 그러나 기술적으로 들어가냐 그러면 소득으로 할 거냐 차등을 재산으로 할 거냐 문제. 재산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거 굉장히 정교하게 해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은퇴를 하신 분과 열심히 지금 30, 40대, 50대로 열심히 돈을 버시는 분의 차이가 그 느끼는 그 압박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에서 있지 않습니까? 은퇴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있으면서 직장보험이 문제가 됐지만 그 내면 됐습니다만 퇴직하자마자 내가 평생 살아왔던 아파트가 강남에 있었다는 이유로 해서 갑자기 몇십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월급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고가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지역 의료보험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가 많은데 하물며 이제 내가 어디 가다가 월 들어오는 것은 내가 겨우 국민연금에 들어온 거 얼마밖에 안 하는데 어디 운전하고 가다가 약간 그 속도 과속했다고 해서 갑자기 당신 재산 50억이니까 거기에 100만 원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이재명 대통령과 행정부가 검토할 때 소득 기준을 먼저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재산도 함께 보자고 할까요? 그 굉장히 아주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쉽진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이고 크리티컬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당장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혼용되거나 아니면 보유 재산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소한 소득이 있어야 낼 수 있는 돈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제가 이제 예전에 한 2020년도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도민들한테 여론조사한 결과를 하나 좀 봤더니 경기도 도민들요? 예, 네. 60% 정도가 찬성을 하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절반 이상이? 예, 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더 평등의 개념에는 부합하는 거 아니야라는 게 가장 높았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게 부유층들 이게 범칙금으로 저희가 논의를 이제 좁혀서 하자면. 예. 계속 나한테는 이게 전혀 타격감이 없다. 나한테 10만 원 내는 건 나 정말 10번, 100번도 낼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 어긴다는 거예요. 또 네. 범칙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정가가 아닙니다. 뭐 경력 조회, 수사 경력 조회 같은 걸 했을 때 뜨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행정벌의 성격에 불과하니까 이 답변자들 중에 2위로 많이 나왔던 게 이게 그래야 부유층들의 어떤 행정 위반을 또 이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 효과도 우리가 좀 초래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소득, 뭐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리고 이미 저희가 해결해서 10%는 제하고 뭐 민생지원금을 준달지 이랬던 전례가 있기 네. 때문에 그 틀거리를 가져가면 충분히 도입이 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예. 좌파 정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부자는 돈이 있기 때문에 행정법규를 그냥 무시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이 무시한다는 걸 전제를 깔고 논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논의 자체가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살아왔던 네. 일본이 교통 네. 범칙금이 낮아가지고 예. 이게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함부로 어깁니까? 네. 저는 말씀드렸듯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후진국으로 갈수록 교통이 훨씬 더 혼란스럽고 네. 오히려 그 전체적인 사회적 부가 더 있는 네. 중진국, 선진국으로 갈수록 교통에 관련되는 것들은 많지만 그에 따르는 위반, 한마디로 공중 도덕을 지키는 률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법규를 어기는 부분이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 증세라는 것은 사실 깔고 그 얘기는 안 하면서 예. 부자들은 이게 현실적인 위화력 내지 네. 규범의 어떤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과속하고 그냥 무시하고 무단 횡단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제재하려는 그러한 논의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점을 분명히 저는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그 올해는 자영업자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실 다음 달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바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벌금을 다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그 어떤 상황적 변화를 어떻게 제도로 담아낼 수 있는가? 저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네. 그럼 대안이 뭐냐? 네. 저는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동종 유사한 것을 반복하면은 그와 같은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누적적으로 해서 규제를 높이는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소득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그렇죠. 누적 어기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사람을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어떻죠? 우리가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 많이 그냥 통과하는 사람들 찾아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예. 돈이 많고 적건을 떠나서 이른바 대포 차량. 네. 실질적으로 무적 차량 해가지고 그냥 아무리 그렇게 다녀도 내가 나중에 돈을 내지 않는 그런 예. 사람들을 단속하고 그것을 반복했을 때에 더 규제 수지를 높이는 이런 식의 방향을 가야 되는 것이지 네. 어떻게 부자들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 높으니까 부자들은 때려잡아야 돼. 이런 논리로 간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네. 아까 혹시 대선 공약집에 예. 이제 버스 전용 차선 맞습니다. 위반한 경우에 하겠다는 게 좀 의지가 강한 편입니까? 그렇죠.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다는 건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법무부 업무보고회 때도 다시금 이게 환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다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여론의 예. 어떤 그 총의가 모아지지 않으면 사실 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화두를 던짐으로써 이제 집단지성이 정말 모이는 과정이 앞으로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주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부자들을 나쁘게 생각해서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본가는 애국자입니다. 네. 일자리 창출시키고 그리고 자본주의를 그
그 건강성을 위해서 신념 체계로 갖고 있는 게 또 민주당이에요. 네. 그런 걸 넘어서서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네. 형벌 체계 그리고 행정벌 체제는 이 부분이 사후적으로 잘못했으니까 너 벌받아 이 성격도 한 축으로는 있습니다만 네. 또 한 축으로는 예방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형제를 폐지할 때도 항상 진짜 극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사형제도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제동에 걸리겠냐 이 논의가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같은 맥락에서 너 과속이든 네. 어떤 이런 부분 앞으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예방적 효과를 가져갈 때 네. 이 부분이 정말 뭐 연봉이 10억이다 이런 네. 사람들한테 이거 한 번 어길 때마다 10만 원 이게 예방적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문제 의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실질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득 내지는 뭐 보유 재산으로 차등하자는 거지. 네. 너는 돈이 많으니까 너는 속도 네. 위반을 많이 할 거야. 이 논리는 전혀 아니라는 점 아까 말씀드립니다. 그 2020년 경기도 여론조사를 예, 잠깐 2000 인용해 주셨는데 예, 혹시 예. 전국 단위로 이런 거에 대한 반응, 국민들의 반응 같은 게 좀 혹시 있습니까? 아직 그런 건 저도 그 일부러 이 방송을 위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런 통계는 아직까지 아직은, 찾아보기 어려운 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렇죠. 꽤 그렇기 중요할 때문에 거니까요. 이런 논의,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도 거시고 그렇다고 하고 예. 이를 그 업무 보고 자체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을 조사를 하고 네.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을 제도화 나가는 그런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갑자기 요즘 같이 이제 세금이 안 거치고 불황이 되고 성장이 없으니까 세금 결손이 뭐 수십조 난다.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돈 많은 사람들한테 더 벌금을 비례해서 낸다라고 네. 하면은 네. 누구나 다 보면은 네. 그 우리 오얏 나무 밑에서 가끔 고치지 말고 오이밭에서 우리 예. 신발끈 거쳐내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떻게 절차적 민주주의, 네. 나아가 공론화 과정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전문가들과 또 일반인들의 의견 그리고 좀 해외 사례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 해외 사례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그 공감 이런 부분도 아직은 적기 때문에 네. 좀 더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요.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저희 법인에 있는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봤더니만 네. 변호사님들 사이에서도 아주 그 의견이 나눠져요? 나뉘더라고요. 의견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의견을 모으는 이런 절차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토론하는 것도 그런 여론을 이제 반영해서 이렇게 과연 의견이 어떤지 알아보는 과정이고요. 사실 이게 뭐 진보 정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네, 해보자고 네. 얘기한 맞습니다. 거니까 꼭 진보 이슈다라고는 볼 수만은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지금 형벌이 좀 낮다, 양형 관행이 너무나 낮아서 벌금을 조금 무서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인식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조금 더 벌금이나 범칙금을 조금 올리는 건 어떨까요? 근데 제가 검사로 평생을 사신 분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이분은 그렇게 사법 처리하고 형사 처벌하는 걸 최소화하는 게 건강한 사회라는 신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최소화하는 게요? 오히려 본인이 다 모든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재판정에 세우고 그랬는데 그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내린 결론이 네. 형사사법제도의 어떤 최소화였던 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네, 네. 이 형량이라는 것도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되게 들쑥날쑥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기준인지에 대해서 되게 이제 문제의식을 같이 이제 저희 법인 변호사님들 이야기를 네.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예. 저희는 형벌을 높이는 게 그러면 기계적으로 어떤 범죄 예방 효과에 탁월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잘 이제 드러나진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어떻게든 좀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예. 형벌을 강화하는 게 과연 만능인가에 맞느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고 예. 다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페널티를 주는 이 관점에서 최소한 형벌까지는 확정하지 않더라도 버스 전용 차로에서 재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 개조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는 좀 좋지 않으니까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논의 과정 최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이게 공약이었다고 어떻게 일방통행식으로 이걸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는 해볼 만한 주제다. 평등 네. 관점이고 헌법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한번 토의에 참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앵커께서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네. 우리나라 어떤 형벌이나 이런 범칙금이 범칙금이 조금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 5년 가까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실제로 양형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네.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예. 변호사, 예. 판사, 검사, 네. 또 교수님들 와서 하는데요. 제 구체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결코 지금은 그 기준이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지 낮지가 않다.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형이 상당히 어떤 중벌주의로 가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그렇게 낮다라고 느끼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뭐 어떤 여러 명을 죽었다고 하면 10년, 10년에서 100년 선고한다는데 우리는 뭐 15년, 20년이 무엇이냐 하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 선고를 해놓고 이게 그 교도소가 너무 과밀되면 5년 만에 다 풀어져 버린다. 우리는 그 반면에 10년, 15년 하면 거의 대부분 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형과 실질적으로 살았는 형을 비교를 해보면은 예. 우리나라가 결코 높지는 않고 네. 비슷한 수준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벌금 이런 부분도 예.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이나 독일, 영국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결코 높은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수준이 점점 높아가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 맞춰서 조금 더 조정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네.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높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범칙금을 더 높이 물려야 한다는 비례 범칙금 제도 논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국내 금거래소에서 순금 한 돈을 사려면 이제 93만 원을 줘야 합니다. 진짜 10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올 들어서만 국제 금값은 70% 이상 뛰었습니다. 월가에서는 내년에도 상승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는데 투자 규제 돈나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 CEO는 4, 5년 내 폭락을 예상했죠. 금, 지금이라도 사볼까요? 금 전문 투자자죠. 조기원 스테커스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금 전문가 모셔서 지금 올해 금값 뭐 70% 이상 올랐잖아요. 지금 종로에 금은방에 가면 금이 좀 있습니까? 금 사러 가도 금이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금은방에 가면 금이 없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다행히 아직은 네. 그래도 좀 금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금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참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이 있다. 내년에는 상당히 좀 금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좀 금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 참 다행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금은방에 투자하는 분들이 실제 많이 갑니까? 아니면은 뭐 결혼 위해서 장신구를 사기 위해 그런 겁니까? 투자하는 분들이 실제 사러 와요? 그쪽으로? 대부분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예전에는 좀 이제 뭐 돌반지 혹은 이제 주얼리 이런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금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돌반지 선물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주얼리 쪽 수요는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투자용 제품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 늘지 않아요?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는 사람?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 이제 한 2010년대 이때를 보면은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어이구 나 금 있었는데 지금 팔아야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더 올라갈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오히려 잘 안 내놓고 네. 수요는 많고 이런 현상. 그래서 좀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값이 올해 쭉 오르다가 10월 말이었나요? 갑자기 온스당 4,000달러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 또 금세 올라왔거든요. 이제 다시 아까 그 당시에는 금값이 이제 꺾이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이게 다시 상승 무드를 탔다고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10월까지 급격히 올라갔던 금 가격이 11월에는 조정기를 거쳐서 다시 이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요즘에 이제 금 가격이 오른다 할 때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조금 조정이 오는가 하면 다시 돌파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결국 금리 인하 기조가 금 가격 상승을 끊임없이 밀어붙여주는 그런 모멘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더 완화적으로 바뀐다, 좀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면 예. 가격이 더 급격하게 오르다가 약간 늦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조금 조정기가 나오다가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정이 비교적 짧고 얕게 지나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제 전체적인 상승 추세의 흐름이 금 가격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 연준이 이제 1월에도 FOMC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 한 해를 뭐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정도 월가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정도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뭔가 이 금값을 올리는 좀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 가지고 금값을 뛰어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 같은 건 안 듭니까? 실제로 12월 FOMC가 있고 나서 내년에 대한 점도표를 보면은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누그러뜨리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금 가격이 약간 올라가려다가 주춤하는 흐름이 보였지만 네. 결국 내년에 연준 의장이 바뀐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새로 바뀌게 될 헤셋의 경우에는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조금 더가 아니죠, 완전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갖고 케빈 있는 해시 미 백악관 국제경제위원장 아직 뭐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예, 시장 참여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년 한두 번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저거는 그냥 말뿐인 거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될 거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 양적 완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금 가격이 다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내년에 재정 정책도 완화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도 완화 정책, 이렇게 가지 않을까. 중간 선거까지 끼어 있으니까요. 네. 네. 지금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결국 금값 상승의 에너지 동력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미국이 뭐 마치 베네수엘라를 곧 침공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게 조금 더 금값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나요, 지금은?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금리 인하 흐름이 금 가격을 상승 추세로 이끄는 건 맞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뭐 중국은 대만을, 그리고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이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흐름 자체가 금 가격을 더 올리는 그런 불확실성을 키워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보통 이렇게 불확실성이 올라가면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또 미국 국채나 달러 같은 것도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이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달러에 대한 수요보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다 보니까 요즘 유독 더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지만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난 지 4년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평화 조약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또 그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긴장감이 좀 완화되질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보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금거래소에서 한돈 3.75g이잖아요. 한돈 사려면 93만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네, 이제 맞습니다. 100만 원 정말 한돈에 100만 원. 야, 이건 거기다 가공비까지 합하면 좀 더 줘야 될 텐데 혹시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조금 과도하게 높게 벌어지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 좀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금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수요가 붙으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요. 사실 이번에 조정이 되게 짧기도 했고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뉴스는 나왔지만 상승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조정의 저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상승이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막 붙기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거지. 아직은 김치 프리미엄이 1%에서 2% 내외로 아주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다. 따라서 지금 뭐 금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실물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보여지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물 투자라면 이런 금거래소에 가서 직접 사거나 네, 뭐 그런 걸 골드바이 얘기하는 사거나 아니면 KRX 금시장도 이제 실물 투자의 한 방법이니까요. KRX. 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KRX 금투자가 뭐 세금이나 이런 수수료 면에서 좀 더 유리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수수료도 0.3% 정도로 가장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제 살 때 팔 때 원래는 뭐 배당 소득세나 양도 소득세가 있는데 KRX는 그런 것도 없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그 KRX 금거래소에서 가서 투자할 수 있다. 항상 저희가 금값이 오를 때 얘기하면 지금이라도 괜찮을까? 너무 오른 건 아닐까? 항상 그런 걱정을 하는데 우리 조기원 대표가 보이기에는 지속 가능한 상승세,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확신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내년에도 금리 인하 이슈는 계속 될 거고 앞으로 금리 인하는 더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2008년에도 그렇고 2020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뭐 양적 완화라던가 더 다양한 통화 정책의 부분에서도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큰 흐름 자체는 이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건 맞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서 약간의 조정기나 횡보기는 늘 찾아오는 거니까 우리가 긴 호흡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라는
이야기만 올해 50번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항상 그래요. 네, 네, 비싸다 하면은 50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나친 거잖아요. 좀 네. 긴 호흡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낙관적인 전망이 있는 반면에 제가 아까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캐시우드 아크 투자 인베스트먼트 CEO가 이제 최근에 금값에 대한 수요 그리고 통화량과 비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네. 기준이 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화량 풀린 돈 대비 금 시총 가격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뭐 대공황 때 비슷하다. 네. 그래서 앞으로 4, 5년 안에 폭락이 와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동시에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이 있잖아요. 국제결제은행에서도 금값이 최근에 10월 말 떨어졌다 다시 오르는 과정이 좀 투기적인 수요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보냈는데 네. 이런 경고들 조금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지 않아요? 아무래도 뭐 단기적인 이슈의 측면에서는 이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좀 과열되기도 하고 네. 아니면 낙폭과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가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볼 때 결국에 세상이 탈세계화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지정학 문제는 더욱더 많이 발생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잔존해 있다. 미국의 부채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수준이고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건 왜 정말 그 금이라는 게 좀 과열된 거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치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예. 화폐를 관장하는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올해는 이제 최근이랑 비교해서도 압도적일 정도로 많은 양의 금 매입이 있었거든요. 중앙은행들이 보유액을 금으로 많이 바꿔 얼마나 늘렸어요?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바꾼 수치가 예. 미국 국채보다 많아졌습니다.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예. 양이.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화폐가 여전히 단단하고 달러가 단단하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네. 더 이상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안 사는 걸 넘어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팔려는 움직임. 중국은 많이 팔았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많이 줄였더라고요. 네, 2013년 한 1조 3천억 원에서 지금 네. 7천억 달러 정도로 그러니까요. 줄였다 보니까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이제 비슷하게 브릭스 국가들은 팔고 있고 그다음에 예. 이제 동맹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일본도 더 이상 못 사고 있는 실정이다. 예. 앞으로 달러에 대한 가치가 장기적인 약세 포지션을 가져갈 거라는 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기 내년에도 때문에 달러 가치는 큰 흐름에서 약세 방향으로 약세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중간중간에 뭐 경제기가 이렇게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온다던가 하면 단기간에는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긴 호흡의 관점에서는 달러 약세가 이루어질 거고 달러와 정반대의 포지션에 있는 금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혜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큰 흐름이 만들어져 있다. 캐시우드나 이제 다른 이제 그 투자 기관들의 이야기처럼 네. 그런 단기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네. 너무 그것 때문에 이런 긴 추세를 놓치는 건 또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금이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의외로 변동성도 컸고 오랫동안 내려간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1980년이던데 맞습니다. 온스당 850달러에서 네. 쭉 한 5년간 내려갔던데 네. 당시를 보면 야 금이라고 이렇게 한사코 오르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 때를 잘못 만나면 금 투자로 큰 돈을 이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는 어땠습니까 이게? 일단 이 당시를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요. 캐시우드의 이야기처럼 금 가격이 한번 상승 모멘텀이 붙으면 좀 많이 오릅니다. 예. 이게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한 10배 정도가 오르는 게 정상적인데 한 사이클을 탈 때요. 한 사이클을 탈 때 10배. 네, 한 10년 정도의 사이클인데 이때 10배 정도가 오르는 게 정상적인데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막바지에 좀 버블이 끼면서 26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70년대 조금 오른 게 네. 빠르기 시작했다. 80년대. 네, 그래서 한 20년 동안 마이너스 70% 정도의 하락이 있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도 지금 10년의 사이클, 2019년부터 한 2030년 정도의 사이클을 지나가고 있는데 네. 여기에 시기적으로 봐도 우리는 2025년은 한 중간 부분에 있다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고 2019년이라는 게 상승의 좀 출발로 보시는 겁니까? 네, 상승 사이클의 시그널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실질금리나 생산량 모두가 2019년부터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네. 말해주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상승 사이클의 절반에 와 있다. 또한 그 상승 사이클 기간 동안 금 가격이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역사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면 10배 정도 상승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랑 비교해도 아직 가야 될 길이 한참은 남았다. 하지만 이제 그 10배가 넘어서는 순간부터 어떤 과열이 붙게 되면 정말 많이 오르게 될 텐데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의 욕심이 끼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매도에 대한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론 이제 금이 오를 때 은, 구리도 봤습니다. 은 값이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어요. 은을 우리가 이 부자, 가난한 사람들의 금이다. 좀 오스닥 싸니까. 네. 아니, 올 한 해 은, 금 상승률의 배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거의 올 한 해 동안 2배가 훨씬 훌쩍 넘는 상승을 했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많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은 얘기를 하면 금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네, 어떻게 은은 어떻게 신경을 쓰지? 신경을 거기까지? 쓰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은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온스당 70달러를 넘어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가 한 50불 정도 되니까 그거를 한참은 더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예. 이 은이라는 거는 결국엔 금이랑 가격을 똑같이 움직인다. 다만 네. 변동성이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금의 상승 사이클이 긴 호흡의 관점에서 좀 더 이제 많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 은은 이것보다 더 큰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금이 왜 저평가인지를 따질 때 은이 예. 네, 은이 왜 저평가인지를 따질 때 금의 가격과 비교를 보통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금값은 은값의 한 10배 정도 비싼 게 정상적이었습니다. 10배요. 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금의 매장량이나 총량 같은 걸 비교해도 딱 10대 1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은 가격이 금 가격에 비해 한 60분의 1 정도로 더 저렴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땐 은이 너무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생긴 거고 예. 이게 또 정상화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네. 실제로 은은 금에 비해 1.5배에서 2배가 아니라 혹은 3배, 4배 이상 더 높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포텐셜도 가지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 은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산업 수요도 폭발하고 그러니까 있고 산업 수요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은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죠? 은을 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두 가지 방법을 많이 택하는데요. 금처럼 실물, 실버바를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버바. 네, 그리고 이제 실버바는 아무래도 좀 중량당 단가가 있다 보니까 워낙 너무 좀 부피가 덩치가 있죠. 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ETF 투자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ETF요? 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 상장된 ETF도 있는데 두 개가 세금 구조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조금 더 비교적 소액일 경우에 우리나라 상장 ETF를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고요. 예, 소액인 분들은. 조금 더 규모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외 상장 ETF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조금 것 더 같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아예 실버바를 사는 경우. 네, 맞습니다. 실버바는 또 은행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거래소 어떻게? 보통은 이제 금거래소에서 많이 거래를 하시는 금거래소에서 편입니다. 바로? 네, 그래서 네. 실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실물은 이렇게 수요가 많이 몰릴 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리미엄이 쭉 붙는데요. 한번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가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 뭐 금은 20% 정도 붙지만 네. 은은 뭐 40%, 50%까지도 붙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이 조금 괜찮은 시기일 때 실물을 많이 사놓는 게 실물 투자를 이게 되게 현명하게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금과 은 가격 동향과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범칙금을 무겁게 물리는 차등 범칙금 이슈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1톤 트럭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과 연봉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했을 경우 똑같이 5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인데요. 진보 보수 정권 관계없이 추진했다가 접은 해묵은 이슈를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실질적인 공정이 무엇인지 진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